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리스 체니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제3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독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은 가장 권위 있는 언론들의 트럼프는 독재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트럼프야말로 독재를 끝낼 인물이라고 반격합니다. 그러나 팍스 뉴스도 트럼프 말에 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열릴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포함한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후보 사퇴를 하고 헤일리 전 대사를 공식 지지할 것을 권합니다. 하버드를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이 반유대주의 행동에 관해 방관했다는 이유로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의 유대인 교수도 증인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합니다. 주제는 제발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지 말라달라는 간청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부도덕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 100억 달러 보내는 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 북부에서와 같은 잔혹한 파괴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가자 지구 주민의 피해는 점점 강해집니다. 북한이 미국은 한국의 정찰 위성 발사를 지지함으로써 불법 이중잣대를 우주에서도 영구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죽어가던 캘리포니아주 호수가 백금이 가득 찬 금광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구의 21%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호황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물론 미국의 혁신과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급망 등이 발휘될 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공화당 대선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에서 내일 열릴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사람 4명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먼저 리스 체니 전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 본인이 하원 의원이었을 때는 서열 3위였고 공화당 하원에서,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고 또 탄핵 재판에서 하원에서 열리는 조사하는 공동의장을 맡았다 해서 굉장히 그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딕 체니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서열 3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이유로 와이오밍주에서 예비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공화당의 서열 3위 자리도 뉴욕에 아주 신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차지하고 지금 열심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통령 후보가 될까 해서 같은 여자고요. 그런 리스 체니 후보가 역시 정치 전문 신문과 인터뷰에서 본인의 그 미래의 일정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은 제3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때는 뭐 제3당이고 공화당이고 상관없이 이건 뭔가를 막는데 본인이 도움이 되면은 제3당의 대선 후보로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실존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심지어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선되면 아마 여러분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독재로 영구화한다는 얘기죠. 너무 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가 그 발표를 한 책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인터뷰를 아주 지난주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독재 속으로 몽환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반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길을 잃고 개인 숭배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아직 확실하게 제3당 후보로 나간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백악관과 대통령의 권한을 맡기기에는 책임감이 있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오래되진 않겠죠. 결정을 해야지 되는 기간이. 그런 그 책임자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본격적으로 제3당 대선 후보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트럼프의 재선을 막아줄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만큼이나 되는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뭐 아버지와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나라도 나가야지 되겠다 하면은 이제 나가는 것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리스 체니가 나가면 오히려 이런저런 시나리오로 바이든 대통령 표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체니도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물어봤거든요. 오히려 바이든 표를 가져가면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리스 체니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당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죠. 돈도 많이 들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3당으로 나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싶어서 나간다면은 토론회가 있을 때 토론회 참여를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좀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져야지 되잖아요. 여론조사라든가 등등해서. 너무너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뭐 전국적으로 토론회에 나가려면 그때는 최소한 뭐 한 15% 정도는 지지율을 받아야지 됩니다. 기타 뭐 기준도 있고요. 돈 모금이라든가. 그래서 만약에 또 그렇게 될 땐 지금 리스 체니가 많은 것을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바이든을 공식 지지할 수도 있다. 공화당으로서, 더군다나 딕 체니의 공화당이잖아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전 국방장관의 딸인데, 그런데도 트럼프를 막으려면 바이든을 지지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자락을 깔아놓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 애틀란틱이라든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 전에 뭐 이코노미스트, 뭐 파이낸셜 타임스, 거의 모든 좀 세상에서 존중받는 좀 권위가 있는 그런 매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를 굉장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스 지적처럼 바뀐 것은 트럼프 자신이라기보다 환경이 바뀌어서 트럼프가 자신의 그 독재적인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요건과 실력이 된다. 이젠 정치 신참자도 아니고,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독재적인 운영, 극단적인 그 정부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런 식으로 보복하겠다, 연방 파워를 이용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누구는 뭐 처형해야 된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인데 여전히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미국으로 테러리스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트럼프 임기 2기에는 1기 때와는 달리 체크 앤 밸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이렇게 좀 끌어내릴 그럴 그 밸런스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속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경고, 독재, 복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부터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오래 보수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 초기에 많이 지지를 했었던 드러즈 리포트조차도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바이든 측에서 불법을 합법화하고 폭력 행위를 합법화한다.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특히 트럼프를 경멸하다가 그의 지지자가 된, 뭐 그게 루퍼트 머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팍스의 루퍼트 머독은 지금 분위기가 이번 주말로 보면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고소당하고 뭐 거의 8억 달러 물어주고 나더니 여전히 지금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를 루퍼트 머독처럼 경멸하다, 또 린지 그레이엄처럼 경멸하다, 아주 가까워진
오하이오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입니다.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 다들 진정제를 먹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민주당과 그들의 언론 동맹은 논쟁을 포기하고 욕설과 공포 조장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요즘 이렇게 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그대로 민주당 쪽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역구인 텍사스, 공화당이 지역구가 아니라 공화당 소속 텍사스가 지역구인 웨슬리 헌트 의원은 좌파가 완전한 패닉 모드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돼야지 지금의 독재를 끝내는 거다. 미국 독재자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언론을 전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는 국민의 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드러지 리포트까지 비난하는 트럼프 쪽에서 언론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얘기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러지 리포트도 안티 트럼프가 됐는데 이 사이트는 론 디센티스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갑자기 경고도 없이.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드러지 리포트가 아주 빅 순간도 있었는데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의미 없다. 트럼프에게 공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 I love it.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 좋은 언론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 발전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이제 어제 어떤 매체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쪽에서의 어떤 싸움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가디언도 독재적이 될 것 첫 번째 임기보다 이런 사설을 실었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것은 누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모든 말이 증명을 해준다.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건데 트럼프는 숨기지 않는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헝가리를 그냥 어떤 부분적인 보수의 국정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헝가리를 모델로, 헝가리는 완전히 독재 국가잖아요. 이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헤리티지 재단, 전과 많이 달라진 보수적인 띵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부터도 그때도 지지할 때는 조금 온건하다고 할까요? 뭔가 아무튼 좀 품위 있게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시대 들어서 헤리티지 재단도 완전히 어떤 운동파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극우처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히려 폴란드라든가 헝가리의 독재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을 가디언 사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극우 총리는 그리고 폴란드의 야로슬라프 카진스키 이런 독재자 같은 인물은 본인들의 독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숨겨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쥐는데 대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을 방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선되면 정부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복수하겠다. 나에게 반대했던 모든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승리하면 나를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 나를 뽑아준 사람만이 진짜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Real peo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복수하겠다,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를 폴란드의 독재자나 헝가리의 독재자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하는 게 다르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재선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페인을 아이오와주에서 했는데 팍스에서 생중계를 하다가 토요일이었어요. 생중계를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또 김정은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 뭐 이렇게 나오고 버튼 크기 얘기하고 사람들 많이 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생중계를 하다가 아서 네이블, 셔네니티나 뭐 쫓겨난 터커 칼슨이나 로라 잉그램은 아니었지만 주말이니까요. 이 아서 네이블 앵커가 이거 이제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는 것은 이 앵커 자체의 결정이었는지 팍스의
국에서의 결정이었겠죠. 이제 팍스 뉴스 디파트먼트도 그 정도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 선거는 도난당하지 않았다. 선거는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팍스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랠리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전내는 그 팍스도 돈을 벌어야지 되니까 팍스의 목표는 돈 버는 겁니다. 원래부터 물론 다른 매체들도 민간 매체들은 미국 매체들이 뭐 100%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매체가 하나도 없어요. 공화당에서 늘 NPR이나 PBS 같은 공영 매체를 저 뭐 국가의 돈을 받아서 민주당 행정부에 봉사해라고 하지만 그게 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부 기부 같은 것으로 운영되지 2%는 정말 작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이 팍스 같은 경우는 또 노골적으로 한 번에 법적 소송을 거치면서 우리 돈 벌려고 그랬지. 트럼프에 대한 보도 같은 것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팍스에서 광고가 빠져나가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도했다고 팍스의 회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팍스는 다른 매체와는 조금 다른 게 다른 것도 영리, PBS나 NPR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영리가 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팍스와 그 밖에 다른 매체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매체들은 저널리스트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부도 했고 훈련도 오래 받아서 그게 몸에 밴 사람 물론 개인의 취향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체크 앤 밸런스 분명히 거짓인 줄 알면서 나의 취향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을 보도를 한다던가 나의 취향이기 때문에 공화당 쪽으로 막 보도를 한다던가 이런 기자들이 저널리스트들이 다른 매체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팍스는요. 팍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그런 저널리스트적인 공부와 훈련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돈이 또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니까 스태프들을 쫙 뭐 몇십 명씩 두고 스태프들이 잘 뽑아오는 말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로라 잉그램, 전에 터커 칼슨, 션 해니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팍스 대 다른 매체들이 분명히 다 상업성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팍스가 한번 8억 달러 벌금을 물기로 하고 나서는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토론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현 주지사, 비벡 라마스와미 기업가,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네 사람이 싸우게 되거든요. 반 트럼프적인 공화당 사람들이 많잖아요. 니키 헤일리를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도 어제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반 트럼프적인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는 론 디센티스는 현재 니키 헤일리보다 조금은 앞서가거든요. 그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론 디센티스는 지금 도야지 되고 대신에 크리스티가 물러나면서 사퇴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니키 헤일리를 공식 지지해서 트럼프에 차고 나가서 예비선거에서 이겨서 공화당 후보가 된 뒤에 민주당의 바이든에게 지는 이런 공화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크리스티가 사퇴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벡 라마스와미에 대해서는 왜 말 안 하냐고요?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냥 떨어져 나갈 사람 이렇게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티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도 투표할 수 없을 것이다. 유죄로 인정받는 판결이 하나 정도는 적어도 다 형사법 위반이니까 나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검사를 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투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마크 메도우즈라는 마지막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지금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여기에 대해서 특별검사 측과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이미 증언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게 트럼프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세계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트럼프 이후와 트럼프 이전에. 물론 그
아래 오랜 동안 그런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잠재력을 키워서 지금 미국과 세계가 다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게 더 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왜냐 이번에 멈춰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이 나오진 못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나이도 80살 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다 또 얽혀서 판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덕 버검 공화당의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대선 후보 캠페인 중단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에서 빠져나가서 지금 뭐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그 민주당의 주지사 특히 바이든은 인기가 없는데 그 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민주당 주지사들이 얘기할 때 트럼프에 집중하지 말고 낙태 이게 더 중요한 이슈 같아. 지금 뭐 그 같은 충고 조언 같은 것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두 가지 이슈 전해드립니다. 둘 다 전쟁에 관한 건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지나가면 그 속에 인간 만사가 다 삼라만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감동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두 가지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전쟁 하나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도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먼저 했고 한국이 금요일에 첫 번째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안착을 했습니다. 북한도 성공했고 한국도 이제 궤도에 안착하는 것을 성공을 했는데 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미국에 의존을 해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체적으로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계약해서 한 그런 일입니다. 2025년까지 우주로 보낼 뭐 5개 위성 가운데 첫 번째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이 굉장히 그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북한의 말이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걸 제가 북한의 신문을 중앙통신을 지금 오늘 아침 중앙통신 표현까지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급의 희비극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이중잣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엔 또 뭐 미국과 유엔 한국의 동맹국들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먼저 이렇게 그 위성 정찰 그 발사를 하니까 굉장히 비난하고 유엔 그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국은 why not? 이 북한의 얘기는 그 얘기인 겁니다. 한국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거 뻔히 알고 우리를 겨냥한 거 뻔히 아는데 정오만큼 명백하다. 제가 이게 noonDay라고 영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이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서 그걸 알 수가 없는데 북한 중앙통신이 한 조선어로 그들의 말로 조선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아무튼 우주급 희비극이다. 대한민국을 뻔뻔스럽다. 정오만큼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인류 공통의 자산이 우주인데 우주는 인류 공통의 자산인데 어떻게 미국식 잣대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한국이 하면 되고 북한이 하면 안 돼. 나날이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기타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면밀히 감시할 수밖에 없다.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면 그렇고 너희가 하면 그렇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난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가면 지금 의회에서 오늘 의회가 조금 바쁩니다. 바빠서 하원 교육위원회에 이제 공화당의 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하버드, MIT, 펜실베니아, 유펜만이었거든요. 원래 총장들을 불러내서 왜 반유대주의 활동이 학교에서 활발한데
학교에서 눈 감아주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역사와 유대학 교수인 파멜라 나델 교수가 아니라 교수 맞네요. 이분은 교수고 나머지는 총장이 아이빌리그 세 군데 대학교의 총장이 나와서 전부 증언을 하는데 지난 몇 주일 동안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시위를 벌이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를 목격했다. 이게 이제 버지니아 박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공화당 의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자들이 우선 먼저 반응을 하면서 아이빌리그 대학교에 기부를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기부자들 가운데서는 주이시도 있고 또 주이시 피플들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에 많은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반유대주의, 주이시에게 뭔가 나쁜 일을 하면은 그런 것을 제대로 딱 그 어떤 그 처벌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뭐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교육부는 자격이 없으니까 교육부 등등 관련 부처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네요. 하원 청문회가. 그러면 어쩌면 민주당은 팔레스타인계를 위해서 이 같은 청문회를 또 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계는 이미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총에 맞거나 뭐 숨진 어린이도 있잖아요. 아이빌리그 대학생이 총에 맞았고 아마 팔레스타인계가 아니라 브라운 대학교에서 20살인데 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로 총에 맞아서 그렇게 가슴 아래는 완전 그 마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빌리그 학생이 팔레스타인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학생이 만약에 주이시 학생이 그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건대 그 정도의 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은 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랍계 아니면 그 아랍계를 포함한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멀어지겠다고 지금 시위와 바이든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또 반대로 캠퍼스 내에서 이슬람 혐오증 같은 거 없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뭔가를 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지금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이 뭔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100억 달러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나는 거기에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자 공격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런데 미국이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지금 많은 이것도 그래요. 공화당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돈 베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돈 보내는 것을 다른 국내 정책에 써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민주당은 아니지만 무당파고 민주당과 투표를 같이 한 버먼트가 지역구인 미국의 가장 나이가 많으면서도 가장 정력적인 나는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본인이 주이시인데도 그 돈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제법 어기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미국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는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60% 이상이 매달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죽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과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자 북부에서와 같은 잔혹한 피해를 가자 남부에서 반복하지 말아라 하고 촉구하지만 이거 별로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가자 지구는 이미 안전한 곳도 없고 더 이상 피신할 곳도 없습니다. 뭐 먹을 거, 한 끼 찾는 거, 물 이런 거 찾는 게 필사적이어야지만 되거든요. 필사적으로 찾으러 가다가 숨지는 경우도 있고 75%가 집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칸 유니스라는 이 주변 또 다 떠나라 하는데 떠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국내에서는 뭐 버니 샌더스 의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식당 밖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백 명의 시위대가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유니버시티 시티이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뭐 센터 시티 몰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몰 같은 데서 주이시가 운영을 하는 식당 앞에서 유명한 체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 앞에서 사람들이 행진하고 휴전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안 됐다. 휴전해라.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도 이건 반유대주의적인 시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그 언론에도 지금 CNN에 저쪽에 데나 배쉬 그 앵커 얼굴이 보이는데 데나 배쉬가 그 주이시잖아요. 데나 배쉬가 어제 이제 그 미국의 그 정치인과 막 그 말하자면 말싸움 비슷하게 프리밀라 자이팔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 의원이잖아요. 자이팔 의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진보적인 여성 정치인들도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을 과소평가하느냐.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확인된 것도 있을 테고 확인 안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은 왜 가만히 눈을 감는가. 하마스가 그럼 인질된 그런 여성들을 뭐 전쟁 무기로 그런 여성을 강간하고 전쟁 무기로 삼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그 좌이팔 의원이 물론 성폭행 같은 거 끔찍합니다. 그런 것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16,500명 현재 이상의 사람이 숨졌고 이스라엘 사람 1,200명 숨지고 그리고 16,500명 사망자 가운데 4분의 3이 여성과 어린이다. 이스라엘 인질로 잡힌 여성 가운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강간당했다고 할 때 그 몇 명의 강간당한 여성의 강간이 중요하다면 팔레스타인의 16,500명 4분의 3이 여성과 어린인데 그 사람의 생명을 이스라엘이 알면서 살해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이시인 데나 배쉬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이슈를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여성을 강간한 예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줄거리도 있고 언제 휴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줄거리 사이에서는 사이사이에 각자의 감정과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 스트러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하나를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거 다 제치고 인터넷 연결이 없다고 자꾸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린이가 있는데 사진이 저는 크게 찍혀서 제법 큰 어린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린이도 아니더군요. 아기더군요. 3살짜리인데 3살짜리가 다리가 다 잘렸어요. 팔도 아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완전히 이렇게 다 무슨 뭔가 의료기구로 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눈은 떴습니다. 눈을 뜨고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누군가를 의사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걸 찍었는지 그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도 없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되고 팔 다리가 다 잘려진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팔레스타인에 수두룩한 겁니다. 지금 CNN의 여자 앵커 데나 배쉬는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3살밖에 안 돼 3살보다 더 태어나자마자 숨진 신생아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는 또 주이시 피플들은 많이 안 하거든요. 이런 그 모든 문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항상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민간인 측에서 볼 때는 이긴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인은 고스란히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민간인에게는 득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마스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군 최고 사령관인 모하메드 데이프도 지금 칸 유니스라는 곳에서 굉장히 공습을 하고 있는데 그 난민촌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팔도 못 쓰고 하는 그런 장애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겠습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할 수 있는 꺼리는 줄지언정. 이래서 좋은 전쟁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하나의 지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죽어가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휴양지였지만 캘리포니아주 레이크가 금광이 될 수 있게 됐다. 이게 어디냐면 솔튼시라고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그 얘기 들어보면 아주 막 작았고 막 이런 게 생각나는 팜 데저트에서도 조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인디고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있는 거죠. 팜스프링에서도 조금 남쪽으로 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자동차 타고 가면은 뭐 그다지 멀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만약에 금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혁신이 들어가야지 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천, 뭐 공급망 같은 것이 확보가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호수이고 1905년도에 콜로라도강 그 홍수물 관계수로 이렇게 뚫고 그럴 때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물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호수라고 하는데요. 미국 이제 버클리에서 조사를 했고 에너지부가 다 뭐 자원 같은 것을 뭐 돈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한 연구인데 이 죽어가는 솔튼시라는 호수가 3억 7,50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있다는 겁니다. 백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리튬 그 매장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솔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버클리의 그 연구진들이 리튬 농도를 다 그 측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인공지능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럼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빼낸다면 리튬을 30년 동안 그 잠재적인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 했더니 이제 이게 그만큼 많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휴대폰에도 쓸 수 있고 태블릿, 노트북, 뭐 베이핑 장치 등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금속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쭉 이제 전문가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21%가 이 솔튼시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 21%면 5명 가운데 1명이 빈곤율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곳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시작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되면은 전 죽어가는 호수였어. 그 주변은 가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경제적인 호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가? 그곳에 그 리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양을 추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미래의 자동차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속도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리튬도 끌어내고 깨끗한 그런 그 일자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 미래. 근데 이것도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리튬 같은 것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원자재 같은 것은 항상 국가 안보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참 오랜 동안 이 호수의 물이 그 점점 뭔가 이제 어류 야생 동물에 영향을 그 많이 미칠 정도로 그 오죽하면 솔튼시라고 이름이 붙었겠어요. 염도가 높아졌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주변 동물이 다 숨져가고 하니까 또 그 주변의 환경도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점점 이제 바닥이 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을지도 모르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먼지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호흡기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또 이게 뭐 백금광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아무튼 세상은 참 많이 변해요. 제가 요즘 그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전형적인 어떤 그 같은 그 친환경적인 산업에서의 뭔가를 이제 그 뭔가를 지원을 하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원자재는 아니지만 이 경우는 기술을 포함한 칩이죠. 그런 기존에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회사를 완전히 제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인텔 이런 회사도 AMD 이런 회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신생 산업이
딱 떠오르려면 어느 순간까지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바람을 타고 열심히 이제 흘러가는 그런 거죠. 지금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잠시 뒤에도 좀 전해드릴 얘기들이 있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미국과 세계를 조금 들여다볼 텐데요. 기디언 락만이라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일한 지도 꽤 되지만 그전에는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15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아시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던 분인데 비즈니스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금을 좀 지원을 덜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게 굉장히 극박한 건데 워낙에 이스라엘 하마스 뉴스가 쫙 모든 것을 빨아가니까 조금 뒤로 가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돈을 주지 않고 유럽연합에서도 돈을 주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해에는 실패했지만 워낙에 동맹들이 강하게 뭉쳐서 올해도 이제 겨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기간 산업을 다 이제 없애버려 가지고 뭐 불도 뭐 또 따뜻하게 온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도 없애버리면서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몇 주일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지만 올해 말에 이미 돈이 떨어지는데 이걸 빨리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도 위험이고 세계에도 위험이다.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아직은 안 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합니다. 이 경우는 미국을 오지 않고요. 미국에 와서 뭐 2번 정도 연설을 했죠. 와이프도 연설을 하고 오늘은 이제 비디오로 연설을 하는데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죠. 돈을 줘야지 되는데 이거 우크라이나를 적선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득을 하겠죠. 이걸 아무리 척 슈머라는 민주당은 지금 지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얘기를 해도 별로 듣지 않으니까 이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직접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설득이 끝나고 나면은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거 해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고 만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좋아할 것이다.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느니 미국 안보에 신경 써라. 특히 미국 국경이나 좀 잘 다짐을 하시죠 하는데 사실은 다 중요한 거죠. 미국 내의 국경도 중요하고 저쪽의 국경도 중요하고 어느 거 하나가 뚫리면 하나가 괜찮아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만 하라 그러고 이쪽은 이쪽이 먼저라고 하고 미국 내부에서 지금 세계의 전쟁을 치러야지 될지도 모르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된 겁니다. 왜 세계라고 하냐면 잘 보고 있다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게 먹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중동 전쟁으로 번지고 뭐 어제 벌써 뭐 이란이 지지하는 무슨 예멘의 반군에 의해서 미국이 좀 공격을 받고 그걸 대공격을 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중동 전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밑자리를 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도 힘들고 여기서도 힘들어. 그러면 시진핑도 대만 우리가 그럼 이참에 어떻게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 1월 13일에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원하는 지금의 부총리가 총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중국도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박을 해보겠지만 나중에 미국이 약해질 경우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느라고 우리도 지금 기회는 이것밖에 없겠네. 지금 우리도 치고 들어가야지 되겠네 하면서 대만. 그럼 미국은 중국 대만,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개의 전쟁을 치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기는 것을 해놓고 싶은 거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뭔가가라도 잘못돼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싶다 하는 마음이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그 위대하고 고귀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먼 나라의 평화가 우리나라의 평화다 하고 도와줬었던 것이 이게 점점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척 슈머 같은 사람은 이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역사가 어떻게 심판을 할지는 또 그 뒤에 가봐야지 정확하게 알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해서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직접 비디오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20초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73세인데 마누엘 로사라는 전에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까지 지냈습니다. 이게 아들 부시 대통령 때였고요. 그 전에 클린턴 때도 국무부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첩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 그랬지? 이 사람이 왜 그랬지?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강한 아주 트럼프의 지지자로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위장이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스토리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정보를 쿠바에 빼돌리고 쿠바에 비밀 첩자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이 젊었을 때의 어떠한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 뭐 예일 대학교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버드하고 조지타운에서 대학원 다녔었고 그런데 쿠바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 그 같은 사상 때문이 아닌가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국방부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28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예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일을 합시다. 이런 사람만 나가는 것 아닙니다. 2,456명의 화석연료 계속 개발해야지 됩니다 하는 로비스트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회의 때보다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4배가 많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